네, 아임 대전시정실로. 네, 이번 코너는 귀향살이 시간입니다. 네, 귀향 갔다가 전화의 부름을 다시 받고 싶어하는 두 분이시죠. 오광영 대전시 의회 전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예,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죠? 뭐 그냥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 마음이 왜 편치 않아요? 그래도 예비 후보 등록하고 열심히 설 아직 민심 청취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선거구다 보니까 그냥 뭐 후보들은 좌불안석.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반면에 경선이 확정된, 네, 예, 어떠세요? 저는 명절이 설날이 정말 조급하게, 그러니까 19일 날 경선한다고 확정이 되니까 시험 날짜를 받아온 그 수험생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은 급하고 공부는 제대로 못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이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왜 못했어요 그동안? 언제나 이제 그렇듯이 보면은 농땡이. 우리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일이 시험 날이면 학교에 무슨 뭐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만 연기되면은 시험 정말 잘 시험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광영 총선 연기 주장 이런 거야? 그러시면서 또 공부 안 하고 책상 정리하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이 연기되면은 또 똑같은. 그래서 그냥 시험은 닥쳤을 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분 상황이 상당히 좀 대비되네요. 네,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총선 얘기부터. 저는 대전 서구 갑. 네, 전략선거구로 민주당이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뭐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아직. 뭐 한간에는 청년을 뭐 한다, 아니면 여성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또 이영선 후보인가요? 그분은 또 세종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일단 여성 청년 이런 식으로 그 당에서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은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은 공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여성 청년 뭐 이런 게 해당되는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 뒤에 그럼 다른 후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든 청년이든 뭐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본선에서 국민의힘 뭐 조수연 뭐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후보랑 경쟁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이신데, 만만한 게 대전 서구갑 같아요. 최근에는 그 유성구 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된 황정아 박사가 뭐 거기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고 나서 뭐 과학 전략 기술 뭐 그런 이야기 뭐 단수 공천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태정 전 시장이 서구 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 만만하게 서구 갑도 아니고 어때요? 아마 당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는 서구 갑에서 허태정을 넣고 아니면 유성구 을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당에서 유성을에서 허태정, 황정아를 넣고 돌리기도 하고 서구갑에서 허태정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허태정을 중구에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황정아를 여수에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돌려봤는데 그 조합이 잘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앙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 서구갑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좌불안석이겠네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허태정 시장하고의 인연이 있으니까 허태정 시장이 아마 좋은 결정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성구 을에 남을 것이다. 좋은 결정. 그렇죠. 거기에 남거나 아니면 다른 결정이 중구로 왔을 때. 가거나. 안필용 실장님, 안필용 실장님 입장에서는 서구 갑만 안 오면 다 좋은 결정이에요. 아닌가요? 어렵게 그렇죠. 옮겼으니 선거구 결정할 때 어렵게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 안필용 시장께서는. 그러니까 아마 허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제가 가장 큰 걸림돌. 네, 뭐 우리 다음번 출연할 때쯤에는 이미 후보가 결정된 이후니까 4주 뒤니까 이 코너가. 네, 그때 두 분의 표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유성구 갑은 그래도
일단은 경선까지는 가요. 그러네요. 근데 저 다음 출연할 때 제가 경선에서 졌으면은 진짜 귀양살이가 되는 거고. 아니 경선에서 이겼으면 이게 귀양을 지금 벗어나서 이제 한양으로 이렇게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조승래 의원이 워낙 막강하다. 인지도도 그렇고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에 비해서 오광영 그 예비 후보는 인지도 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좀 비교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아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네. 제가 그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로 그 시대에 맞는 정치인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물론 재선하고 8년째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우라,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인한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은 3년 동안 제대로 싸울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민주당 선수가 누구인지는 이거는 당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길고 짧을 건 대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그 길고 짧음을 대보고 결과가 나올 거니까 결과 놓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다음번 방송에 출연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후보가 되면은 네. 이제 기쁜 마음에 나오시겠죠. 바쁘더라도. 근데 후보가 안 되면 징계받아가지고 잠수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그 네. 희망회로가 꺼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후폭풍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경선이 세 번째예요. 시의원 처음 할 때도 경선했고요. 지난번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세 번째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달관한 뭐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선거구는 좀 분위기 어때요? 일단은 뭐 여러 선거구 있지만은 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뭐 유성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황정화 박사 네. 뭐 그 어쨌든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거니까 허태정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가도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수가 있잖아요. 신당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황정화 박사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 어쨌든 인재 영입했던 사람들이 지역구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제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냐도 하나의 변수일 것 같아요. 그 정기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그런 주장하잖아요. 유성구 을을 전략선거구니까 과학기술 관련된 인재 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뭐 물론 본인이 과학기술인 출신이니까 뭐 거기에 명분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과학 그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과학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냥 아이디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과학기술인 출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글쎄요 그 황정화 박사를 영입을 하는데 이제 아까 지금 안필용 실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3당의 변수가 있더라도 실제로 유성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인 이상민을 대하는 그 유성을의 유권자들은 이미 사실 마음이 떠나 있고 좀 식상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로 표출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상민 의원이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국힘의 그 핵심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볼 때, 뭐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부분은 맞는데 그 만약에 신당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의 과학기술인을 낸다면 후보를 낸다면 누가 있지? 뭐 거기에 예전에 전에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네.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과학기술인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아, 표가 좀 분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과학기술인 뭐 과학기술 특별 선거구로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구 갑이 청년 신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건 이제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건데 유권자들이 그 유권자들의 분포가 청년 신인들이 많은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대표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어때요? 그러면은 박정현 최고위원이 이제 어쨌든 중앙당 최고위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덕구. 네. 대덕구 같은 어떻게 경우에는 보이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 7개 선거구를 놓고 볼 때 변수가 있는 곳이 가장 큰 데가 저는 중구라고 보고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뭐 변수가 좀 약한 곳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가려주는 후보가 되더라도 거기는 본선에서 치열하게 맞붙는 선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박정현 최고가 됐던 박영선 의원이 됐던 본선에서 치열하게 맞붙는 지역인데 거기가 대전판의 어떤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데 중구 같은 경우에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중구는 그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이은건 후보랑 거의 막상 막하더라고요. 네. 거의 지지율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제가 박정현 최고를 물어본 거는 박영순 현 의원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보통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크호스로 현역 의원을 제끼고 후보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강현 후보께서는. 근데 네. 급으로 치면은 네. 사실은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이고요. 대덕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박영순 의원이 초선이죠. 박정현 도전하는 박정현 최고 같은 경우 최고위원에다가 여성 가점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팽팽한 그런 싸움이 예상되는 곳이고 나보다는 좀 유리해 보인다. 그럼요, 그렇죠. 아마 당연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조직력 대 인지도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권리당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 50%인데 박영순 의원이 권리당원을 굉장히 많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현 최고위원은 출마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안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을 확보한 면에서의 조직력으로는 박영순 의원이 더 우월할 거고 인지도 면에서는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박정현 최고가 더 유리할 거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막상막하. 어쩌면 이 선거 가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쩌면 그 대덕구는 가산점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박정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아니요, 가산점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성구 갑의 오광영보다는 박정현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구조상 당원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시구위원들이 모집해온 권리당원 이게 승패를 좌우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승패를 좌우하는 당원의 표심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입당한 소위 말하는 온라인 당원들이 승패를 좌우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당원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거 한 차례로 쭉 썰물같이 한번 들어왔고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썰물이 한번 쭉 들어왔어요. 그 인원이 만만치 않고 그렇게 들어온 당원들은 정말 매눈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 있어서 그냥 모집한 당원 이런 것이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대덕뿐만이 아니고 7개 선거구 경선을 하는 모든 선거구에 공이 적용되는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뚜껑 열면은 결과 볼 수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그거 놓고 또 두 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역 철도망을 전국에 다 이제 하겠다. 예타도 면제해주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지역 언론에서도 뭐 세종하고 대전이 드디어 뭐 15분이면 간다 이런 얘기들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근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그 건설 비용은 뭐 이제 경기도가 GTX니까 경기도의 G 아마 그래서 충청은 CTX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민자 방식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죠. 네. 건설비는 민자를 50% 이상 하고 운영비는 100% 민자를 하라 뭐 이런 건데.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총선을 맞이해서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보니까 부산에 뭐 산업은행을 빨리 가라고 하고 뭐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장 선거운동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시기에 그런 거 하는 사실상의 거는? 선거운동이고 뭐 여당이라는 조건을 뭐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CTX 얘기하는데 우리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CTX로 흔들어서 그걸 민자 방식으로 한다 뭐 이러면 이제 그 물론 예타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금 조달 문제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민간 사업자라는 건 결국에 국책은행이나 또는 어떤 금융기관, 큰 금융기관을 끼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은행들은 사실상 그 투자은행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외국계 펀드거든요. 그럼 똑같은 그 우리가 그동안 민간 투자 방식에서 겪었던 일을 또 겪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금 상승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실 보전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철도 사업마저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그 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으면은 모든 사업을 사실 그 민자화하는 자본한테 밀어주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만 보더라도 이장훈 시장이 보문산 개발을 민자화하겠다. 또 그 도로망 같은 경우에 민자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들이 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자가 얼마만큼의 큰 폐해를 가져온다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뭐 맥쿼리 같은 경우에 먹튀하고 나간다든가 지금 서울의 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민자를 도입해서 했다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고 그것들이 오히려 큰 부작용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시 밟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충청권 광역철도를 통해서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갖다가 방지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민자로 돌려서 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소잡으려고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뭐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민주당에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민자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족쇄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과연 투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수익성도 사실 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 GTX는 거기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GTX가 천안 아산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강원도 춘천까지 간다는 거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더 오히려 쏠리는 성이 심화되지 그게 어떻게 지방 균형 발전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비를 보전해준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민간은 무조건 들어오죠.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더 빠른 방식은 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렇죠. 네. 재정은 다 엉뚱한데 감세해주고 그래서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 GTX 천안 아산 연장 노선도 결국 충남도가 건설비 부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지적을 해야 하는데 지역 언론이 그거보다는 이제 예타 면제되고 속도가 나면은 뭐 이런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문제 좀 더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귀향사의 시간은요, 대전의 총선 이야기, 특히 이제 두 분의 선거구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이야기한 지방 그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광용, 안필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